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이나 사랑 같은 말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제게 그런 감정들은 마치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일 뿐이었죠.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저와 막 걸음마를 시작한 여동생을 보육시설에 잠시 맡겨놓은 부모님이 그날 이후로 소식이 뚝 끊겨버렸다더라 하는 얘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더미에 앉은 탓에 빚쟁이들을 피해 급히 도망가셔야 했다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마저도 성인이 된 제가 보육원을 떠나던 날에 원장 선생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할 따름이었고요. 이런 제 삶에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전 아마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에 왜 날 버렸어요? 하는 원망 또한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 정도를 대답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다행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제 삶이 끝없는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늘 제 곁을 지켜준 사랑스러운 여동생이죠.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점철된 보육원 생활 속에서 피를 나눈 동생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무척이나 우애 좋은 자매로 자랐어요. 전 동생이 언제든 기댈 수 있도록 세상 유일하게 마음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 참 열심히도 살아왔고요.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한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 억척스럽게 벌어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그 와중에 한 푼 두 푼 아껴 부은 적금을 깨서 저희 두 식구만의 첫 월세 보금자리를 마련하던 날 둘이 얼싸안고 밤새 펑펑 눈물을 쏟아냈죠. 또 동생이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오던 날에는 세상 만사 제쳐두고 등록금부터 치르며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어쩌면 그때 이미 전 제 동생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생은 제겐 세상 하나뿐인 자매이자 업어 키운 딸이었어요. 동생도 절 엄마 대신으로 생각했던지 대학교에 첫 등록하면서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웬 카네이션이야? 그냥 감사의 의미로다가 언닌 나한테 참 많은 걸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언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마음도 표현할 겸 해서. 해준 게 없기는 기 안 죽고 씩씩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언닌 고마워. 치, 그냥 한번 받아주면 안 돼? 솔직히 나 엇나가려면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었어. 그걸 잡아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고 언니가 옆에서 소나무처럼 든든한 그늘을 드리워주는데 내가 함부로 엇나갈 수가 없더라. 오히려 언니를 봐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기특하다 우리 지혜. 누굴 닮아서 생각부터가 이렇게 예쁠까? 언니 닮았겠지. 언니가 내 엄만데 누굴 닮겠어? 암튼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꼭 성공해서 언니한테 받은 10배로 갚아준다. 꼭. 평생을 두고두고 효도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씩씩하게 웃는 동생을 보며 그제서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정과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는 여전히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난제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 마음을 확 느껴버리고 나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명색이 언니이자 엄마 대신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멋들어진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마침 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쭉 일해오던 직장에 폐업하는 바람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재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꿈을 향한 도전이냐 하는 갈림길이었죠. 그 갈림길에서 전 망설임 없이 꿈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한 모양인지 아니 글쎄 동생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지 뭐예요. 어릴 적부터 경영학과 노래를 부르고 다닐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의 저희 자매의 생업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후로 한동안은 엄청 분주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탓에 살고 있던 월세방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차렸고 은행에서 겨우겨우 받은 대출로 사업 자금을 댔죠. 참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쇼핑몰은 저희 자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직업이었어요. 저는 고객 상담 쪽에 재주가 있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경영학과 대학생이었던 동생은 사업 수완이 아주 탁월했죠. 덕분에 인터넷 쇼핑몰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어요. 금세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살고 있던 집도 훨씬 넓은 전세로 옮길 정도로요. 그렇게 가슴 벅찬 분주함 속에서 맞이한 제 나이 30 중반. 대학을 졸업한 동생도 막 30이 되었을 무렵 신축 아파트 집주인이 된 저희 자매는 어느덧 성공한 사업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어느샌가 동생이 훌쩍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은 며칠 밤낮을 고민으로 끙끙 앓는 기색이 역력하던 동생이 넌지시 이야기를 털어놓던 날이었어요. 언니, 나 걱정이 있는데 요 며칠 그래 보이더라.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있잖아 언니. 나 프로포즈 받았다? 그게 왜 걱정일까? 좋은 일이잖아. 혹시 연애하기로는 좋지만 결혼까지는 아니다 싶은 남자니? 아니, 좋은 남자야. 언니 다음 두 번째로 기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고 만약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면 그건 이 남자겠구나 싶은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언니가 걱정이고. 응? 나야 결혼해서 새 살림 차리고 나가 살면 그만이라지만 그렇게 되면 언니는 당분간 혼자 살게 되잖아. 혼자 지내기엔 새로 이사온 아파트도 너무 넓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천년만년 어린 동생일 것만 같았던 동생이 어느덧 홍기가 차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물론 놀라웠지만 동생이 자신이 비우고 떠날 자리를 걱정할 만큼 속 깊은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이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애지중지 키운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지혜야, 지금 언니 기분이 어떤지 아니? 알아, 서운할 거잖아. 그래 맞아, 서운한 마음도 있어. 우린 다른 자매들보다 훨씬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나한텐 넌 딸 같은 동생이고 지혜한테 난 엄마 같은 언니니까. 하지만 서운함보다는 기쁜 마음이 훨씬 더 커. 이 세상에 언니만큼이나 우리 지혜를 사랑해줄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해. 그래도 언니, 사람은 때가 되면 새 가정을 꾸리게 되는 법이야. 한 가정의 형제이자 자식에서 또 다른 가정의 부인이 되고 마침내는 엄마가 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잖니. 응? 그 남자 사랑하니? 그럼 됐어. 언니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너의 삶을 찾아가. 진심으로 축복할게. 마침내 동생은 부부로서의 새 삶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동생이 행여라도 부모 없는 결혼식에 기죽지 않도록 신부 수업부터 시작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다행스럽게도 동생의 대학교 동창이 작은 웨딩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결혼식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죠. 또 다행이다 싶었던 건 외동아들 예비 제부와 홀어머니 사돈댁이 비록 금전적으로는 가난할지언정 마음까지 가난에 쩌든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예비 제부의 사람 됨됨이도 싹싹하니 참 반듯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비 제부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입사시킨 사돈들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동생이 남자 하나 참 잘 골랐다 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마무리에 접어들던 어느 날 갑작스런 이상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동반한 자리에는 소박한 결혼식 운운에 대던 예비 사돈댁이 동생 몰래 불쑥 저를 찾아와서는 덜컥 이러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하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내 입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하자고 했기로써니 예물에 예단에 혼수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게 불만이셨으면 언지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예약금까지 다 걸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난처하잖아요. 하여간에 요즘 것들은 경우가 없어가지고서는 그걸 꼭 말로 설명해야 알아먹나? 어른이 잠자코 있으면 어련히 눈치껏 넙죽 굽히고 들어와야지. 요즘 것들이요? 눈치껏 넙죽 굽혀요? 듣자 하니 말이 좀 과하시네요. 그리고 전 아드님의 처형될 자리이면서 동시에 친정 엄마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말씀 높이시는 게 당연한 예의죠. 내가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집안이랑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야. 누구 앞이라고 부모 없어서 가정교육 똥으로 받은 티를 내내기를. 이보세요 사돈. 왜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그렇게 만만해 보이드냐? 없이 살면 결혼을 싸구려로 치러도 된다는 거야 뭐야. 결혼 준비가 뭐 어디가 어떻다고요.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어디 가서 흠잡힐 만큼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리고 신혼집도 동생 주택 청약 당첨된 신축 아파트에 잔금까지 전부 동생 돈으로 치를 예정이라던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여기서 뭘 더 바란다고 이러세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명품으로 줄줄이 해다 바칠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린 가진 게 없어서 신혼집에 한 푼 보태줄 수가 없어. 근데 너흰 사업가잖니. 듣자 하니 꽤나 성공한 사업가라더만. 그 정도면 동생 시애미 될 나한테 벤츠도 한 대 떡하니 뽑아주고 나 노후에 월세 받아가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가정집 딸린 원룸 건물도 한 채 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지 내 말은. 저희 사업이 아직 벤츠 뽑아드리고 원룸 건물 사드리고 할 만큼은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 쳐도 그건 너무 심한 요구죠. 저랑 동생한테 모기처럼 빨대 꽂을 작정 아니고서야. 왜? 그까지 빨대 좀 꼽으면 안 된다든? 모기질 좀 하면 어떠니? 너희들 부자라며?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당사자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만으로도 복장이 뒤집어질 일인데 이어지는 사돈댁의 말은 훨씬 더 가관이었어요. 명심해. 그깟 돈 좀 많다고 해봤자 천의 고아 신세라는 건 변하지 않는 법이야. 애미애비도 없이 큰 고아년이 시집을 오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고 세상에 천의 고아 며느리를 공짜로 받아주는 결혼은 없어.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아까워서라도 난 그런 결혼 못 시키겠다. 끝까지 반말이시네. 됐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맞지만 제 동생 어디 가서 천의 고아라며 업신여김 당하도록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한 푼도 못 내주겠다? 생각 정리한 뒤에 제 쪽에서 먼저 연락드리죠. 오늘은 이만 일어섭니다. 당장의 결혼을 파트 놓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히 굴뚝 같았죠. 하지만 일단 한번 참아야만 했어요. 다른 결혼도 아닌 딸처럼 키워온 동생의 결혼이잖아요. 그런 동생이 저 다음 두 번째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예비 제부라잖아요. 내 식구 눈에서 눈물 나는 꼴 못 보는 게 부모 마음이자 언니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당장 예비 제부가 근무하고 있다는 대기업 근처로 찾아갔어요. 사돈댁의 만행을 알리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던 단속을 하던 해달라고 부탁할 요량으로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던 모양이죠. 어쩐 일인지 대기업 사업과는
아주 멀고 멀리 자리한 곳으로 약속 장소를 변경한 예비 제부가 심지어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게 나타나서야 대뜸한다는 짓거리가 글쎄 혼수 예단 예물 합쳐서 1억이 넘어가는 명품 견적서와 사돈댁 앞으로 선물할 벤츠 계약서를 버젓이 내미는 것이었어요. 제부,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요? 엄마랑 얘기 끝났다면서요. 지금 견적서대로 진행하시죠. 제부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가요?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제 입장에서도 그닥 꿀릴 거 없는 결혼이기도 하고요. 대기업 신랑감이 요즘 얼마나 귀한데 굳이 고아인 진아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 세고 셌어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제가 차마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예비제부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기왕지사 결혼준비 새로 시작하게 된 거 견적서 금액만큼 현찰로 주시면 예약이다 뭐다 번거로운 잔일들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처형도 동생 결혼보다 쇼핑몰 일에 집중하셔야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그 회사 절반은 제 것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쇼핑몰 조금이라도 더 번창시켜 놓으시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억소리 나는 혼수 견적서 내미는 것도 모자라서 뭐? 결혼하면 회사 절반이 내 거라고? 당신들 진짜로 나랑 내 동생한테 모기처럼 빨대 꽂을 작정이야? 뭐야? 행동 조심하시죠, 처형. 자꾸 그렇게 거만하게 굴다가는 이 결혼 확 물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는. 내 쪽에서 결혼 먼저 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모양이지? 그쪽에서 물러요? 고아 주제에 나 같은 대기업 직원이랑 언제 또 살을 섞어보겠다고? 허울 좋은 대기업? 그래봤자 넌 인간 쓰레기일 뿐이야. 잘 생각해요, 처형. 지금 이러는 거 우리 진아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꼴밖에는 안 돼. 어차피 차고 넘치는 그 돈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셈 치고 곱게 내놓읍시다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보고 결혼하겠다는 속셈 뻔히 보이는 당신들 그 추악한 소굴로 내가 우리 진아 밀어 넣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내 동생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더는 대화를 나눌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 전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동생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한 안갚음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끊이지를 않았고 내가 사랑한 남자가 사실은 개차반이었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전하면 동생의 충격이 조금이라도 적을까 하는 고민 또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거의 반나절을 애만 태웠고 간신히 울음을 멈춘 동생이 꺼낸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 대학교 동기 기억하지? 웨딩 사업 작게 하는. 그럼 기억하지. 덕분에 결혼식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나랑 오며 가며 얼굴도 많이 마주친 사이잖아. 그치. 암튼 낮에 청첩장 관련해서 걔를 만나고 왔거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신랑 측 하객들 주소가 이상하다는 거야. 정확히 어떻게? 응? 주소가 자꾸 눈에 익어서 확인해보니까 주소가 전부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집이더라고.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져야만 했어요. 친구가 그건 어떻게 알았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뭐다 해서 기존 고객들 정보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 걔네 회사에서 하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대. 왜 재혼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결혼식 보면 하객들 채우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 원래는 그런 분들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네. 악용하는 사람이 내 신랑감일 줄은 정말 몰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썰렁한 결혼식을 치르지 않기 위한 하객 아르바이트 얘기는 저도 종종 들어왔거든요. 하객 아르바이트로 나섰던 사람이 쓸쓸한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진짜 친구처럼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고는 알바비마저 축의금으로 남기고 돌아왔다는 그런 사연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동생 친구네 회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 분들의 주소지야 매번 똑같을 테니 눈에 익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일 테고요. 더군다나 제 상황은 사돈댁 그리고 예비 제부가 얼마나 개차반인지를 직접 겪은 뒤였잖아요. 상황이 이러니 신랑 측 하객들이 가짜라는 건 명실상부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요. 아무튼 전 동생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야 사돈댁과 제부가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고백하듯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비 제부가 좀 이상했어. 아까 낮에 내가 불러냈을 때 회사 근처가 아니라 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굳이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했을까? 세상 바쁘기로 소문난 대기업 직원이 근무 시간에 회사 멀리까지 마음껏 나다닐 수가 없을 텐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였는데? 상도동, 사무실이랑은 지하철로 왕복 1시간도 더 걸리는 동네. 왜?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거기 시댁 있는 동네잖아. 동생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또 그 순간 제 내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예비 제부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얘기마저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상도동 자기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급히 나왔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일이었는데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저와 동생은 곧장 길을 나섰고 예비 제부를 만났던 약속 장소 근처를 한참이나 배회한 끝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 직원이라던 예비 제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 모습을 몰래 숨죽여 지켜보던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때 이미 생각은 완전히 정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소박한 결혼 운운하던 사돈댁과 예비 제부가 동생 몰래 저를 찾아와서는 갑자기 거액의 결혼 비용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예약이니 뭐니 잔일들을 제부가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몽땅 현금으로요. 그 상황에 신랑 측 하객 청첩장 주소가 사실은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 주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대기업 직원이라던 예비 제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까지 잡아냈죠. 그렇다면 이 결혼은 대체 뭐였을까요?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사기 결혼이었죠.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며칠 몸살을 앓았어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도 동생이 받을 상처가 너무나 걱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제가 동생을 참 잘 키웠다 싶더라고요. 동생은 무척 의연했고 굉장히 어른스러웠어요. 언니야, 응? 난 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걸까? 어째서? 난 생각만으로도 몸살이 날 지경인데? 결혼 전에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언니가 그 사람들한테 아직 한 푼도 안 뺏긴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언니가 내 곁에 있잖아. 언니가 내 곁을 지켜주는 한 난 이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언니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같이 싸워주라. 언니이자 엄마로서 나랑 같이 그 인간들한테 대갚아주자. 의기투합한 저희는 곧장 지인 형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기 결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할 방법은 없다더라고요. 혼인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이었고 제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예약해두었던 예물 같은 것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저희가 아니죠. 그 사기꾼들 손모가지에 수갑을 채워줄 수는 없을지언정 전 저대로 모종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다는 척 예비제부와 연락을 이어나갔고요. 그렇게 며칠 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예비제부와 사돈댁을 불러내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혼수 전부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꼬드겼죠. 그랬더니 예비제부와 사돈댁은 신이 나서 한달음에 달려오더라고요. 뭐
저와 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는 크게 당황했지만요. 잠시 감정을 추스른 예비 제부는 동생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여긴 어쩐 일이야? 처형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답하기 전에 오빠랑 시어머님께 인사시켜드릴 분들이 계셔. 인사? 갑자기 누구를? 우리 친정 부모님. 그게 무슨... 당신 고아라며. 일단 만나봐. 동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저희 자매의 친부모님이라고 소개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처형? 아닌 밤중에 뚱딴지도 유분수지. 돈 해준다고 불러내놓고서는 존재도 모르던 장인 장모님이라뇨. 제부 눈에는 혼수 얘기하는 자리에 친정 부모님 참석하는 게 이상한 모양이네요.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믿을 수가 있어야죠. 뭘 못 믿는 건데요? 우리가 누구처럼 가짜라도 대동하고 나타났을까 봐서요? 그러자 전곡을 찔린 예비 제부의 눈빛이 이리저리 요동쳤고 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왕지사 이렇게 만난 김에 결혼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해요. 일전에는 친정 부모님도 없고 친척 어른도 한 분 안 계신 상태에서 저희 자매들끼리만 결혼을 주선했었잖아요. 그쪽 집안이 우리더러 부모 없는 것들이라고 하도 만만하게 보길래 그 잘못부터 바로잡을 겸 준비해봤는데 괜찮죠? 하는 순간 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신사숙녀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열댓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였죠. 그들은 자신들을 저희 자매의 고모, 삼촌 등으로 소개했고요. 이에 예비사돈댁은 넋을 반쯤 잃어버릴 지경으로 당황했지만 그 와중에도 예비 제부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아,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용역 깡패들인가 보네. 그깟 돈 몇 푼 더 얹어주기 싫어서 대단한 준비를 하셨어 아주. 왜 용역 깡패들 데려다 결혼 파투 내겠다 협박이라도 하시게? 언니가 돼가지고서는 동생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참 이상하다. 그쵸? 제부는 우리 식구들이 진짠지 믿을 수 없다는 둥, 용역 깡패라는 둥, 왜 자꾸 가짜라고 의심을 하는 걸까요? 응? 무슨 가짜 하객들이라도 동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근데 그거 알아? 제부 생각이 다 맞았어.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친척 어른들도 아니야. 저분들 전부 당신이 내 동생 결혼식에 친척 입네 하면서 참석시키려 했던 가짜 하객들이지. 제가 복수를 위해 모셔온 분들은 예비 제부가 사기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 분들이셨어요. 자세한 내막은 이랬죠. 지인 형사님으로부터 예비 제부와 사돈댁에게 사기 관련 혐의로 수갑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날, 전 복수를 위한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짜 하객에는 가짜 친정 식구들. 그렇게 전 동생의 결혼을 도왔던 웨딩 사업가의 도움을 받아 예비 제부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면식도 없이 섭외했다는 하객 아르바이트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이에 그분들 중 몇몇 분이 제 복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예식장을 채울 수 없는 딱한 신랑 신부들을 돕는 일이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아르바이트에 임해왔던 것인데, 예비 제부가 그런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사기 결혼의 동원에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이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났던 거죠. 전 예비 제부에게 얘기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야. 당신이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부터 가짜 하게까지 동원해가며 거짓으로 결혼식을 치르려 했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인인 셈이고. 그래서 뭐 사기죄로 콩밥이라도 먹이시게 마음대로 해보시든가 어디. 그렇게 당당해? 자신 있어? 자신 있다 어쩔래. 내가 이 짓거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 그래봤자 뻔하지. 당신이 나한테 뜯긴 돈이 있기를 해? 아님 내가 거짓말로 혼인신고를 성사시키기라도 했어? 애초에 사기죄 성립부터가 안 된다고 이거사. 알아. 사기죄는 안 되겠지.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면 4살 조금 깎아내서 그쪽 뼈 도려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똑같은 말 2번 반복하게 할래? 나한테 뜯긴 돈도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잊었어? 그쪽이 나한테 요구했던 1억짜리 혼수 견적서. 그 견적서 그대로 예약금 걸어놨거든? 내가 이대로 예약 취소 안 하고 버티면 그 거액의 예약금 꼼짝없이 날리는 꼴이 돼. 당신이 꾸민 그 사기 결혼 때문에 내가 아주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 알아? 꼴에 그 큰 돈을 배상해낼 능력은 있니? 증거 있어? 소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증거야 차고 넘치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전부 증언을 약속해 주셨고. 최후 통첩이야. 나랑 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 사기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쓰레기였습니다. 머리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라고. 주제에 끝까지 협박질이시네. 싫다면. 손해 입은 혼수 계약금을 근거로 당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그 돈 전부 다 뱉어낼 때까지 합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되겠지. 당신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거고 통장 하나, 휴대폰 하나, 본인 명의로 만들 수도 없게 될 거야. 그때 줄곧 넋이 반쯤 나간 채로 어버버거리기만 하던 사돈댁이 저와 동생 앞으로 왈칵 뛰쳐들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울고불고 2손 2발 싹싹 빌어가며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죠.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전 그냥 저 총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저 총각이라뇨? 아드님 아니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 벤츠랑 원룸 건물까지 계획대로 다 받아내면 제 남편이 꽃뱀한테 가져다 바친 빚 3천만 원 해결해 주겠다고 하길래 엄마인 척 연기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때 그 심정을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결혼식 하객들도 거짓말이야. 하다 이제는 모친까지 거짓말이라니. 아주 더러운 사기꾼에게 된통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전 정체를 밝히고 싹싹 빌어가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는 가짜 사돈댁을 돌려보냈어요. 자리를 뜨면서도 연신 감사하다며 굽실대던 가짜 사돈댁이 제 발에 걸려 바닥을 나뒹굴던 모습이 어찌나 추하던지.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 정도까지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하긴 그나마 가짜 사돈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싹싹 빌며 사과하기라도 했죠. 예비 제부는 그 와중에도 뻔뻔하더라니까요. 돌고들 있네. 고소하려면 해. 어차피 부모 없는 막장 인생 이렇게 끝나나 저렇게 끝나나 매한가지니까. 부모가 없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너 설마. 에이씨, 그래. 나도 애비애미 없는 고아다. 다 까발리니까 속이 좀 시원하냐? 세상 참 불공평해. 똑같은 고아인데 누군 성공한 사업가고 누군 남들 등이나 처먹으면서 사는 밑바닥 인생이고. 그런 거였어.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한 우리 지혜에게 가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구나. 부모 없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난 척하지 마. 그래봤자 니들도 똑같은 고아야. 그깟 알량한 돈 좀 많아봤자 이놈의 사회는 고아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건 너처럼 일그러진 쓰레기일 때의 얘기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가치를 몇 배는 인정받는 법이고 나랑 우리 지혜처럼. 용건 끝났으니까 확실히 얘기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빌던가 아님 경고했던 대로 손해배상 쳐맞고 그나마 밑바닥 인생 신용불량자까지 떨어져 버리던가. 죄송합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부모도 돈도 없이 어렵게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고개 숙여 선처를 구합니다. 그렇게 예비 제부는 한참이나 엎드려 싹싹 빌어댔고 이윽고 전 한마디를 했죠. 앞으로 착하게 살아. 그리고 1억짜리 혼수 견적서에 예약금 걸어놨다는 얘기 있잖아. 그거 너 무릎 꿇게 만들려고 꾸며낸 뻥이다. 사실 예약한 거 하나도 없어. 기존 혼수 예약도 예전역에 위약금 한 푼 없이 취소해놓은 상태고. 네? 아직도 모르겠니? 거짓말로 사람 등쳐먹으려다가 되려 거짓말에 뒤통수 쳐맞은 거라고. 착하게 살라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 저와 동생의 뒤로 사기꾼 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일말의 동정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뿐이죠. 제게는 부모 자식 사이의 정이나 사랑 같은 말들이 어떤 감정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요. 물론 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끊어진 인연이 지금껏 다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사기 결혼 사건을 겪으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우쳤어요. 제가 동생에게 보내는 사랑과 동생이 저에게 보내는 사랑이 부모 자식 사이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그래서 저희 자매는 부모의 빈자리가 전혀 허전하거나 슬프지 않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마음 따뜻한 사랑 많이 나누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